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대담하기까지 한 실험이 하나 시작됐습니다. 제네릭 프로토콜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GUSD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지금 워싱턴에서는 정반대의 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 자체를 아예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기차가 정면으로 마주친 격이죠. 한쪽에서는 기술로 수익을 어떻게 더 공정하게 나눌까 이걸 고민하는데 다른 한쪽 정치권에서는 그 수익 이전 개념 자체를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려고 하는 거죠. 와, 힘겨루기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GUSD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왜 하필 지금 미국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수익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GUSD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네이티브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소개하던데요. 솔직히 요즘 워낙 새로운 게 많아서 이런 수식어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발행 주체가 없다고요? 네, 이걸 이제 메타 스테이블 코인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USDT나 USDC는 테더나 서클 같은 회사가 직접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고 코인을 찍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GUSD는 그런 중앙화된 발행사가 없어요. 대신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USDT나 USDC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을 뭐랄까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그 자체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코인은 예치된 달러 자산을 굴려서 미국 국채 같은 데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걸로 아는데 발행사가 없으면 그 엄청난 수익은 대체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GUSD의 핵심 철학이자 가장 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당연히 그 수익을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가 전부 가져왔죠. 운영 수익인 셈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GUSD는 그 수익을 특정 주체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 자체에 다시 분배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는 코인 사용자, 관련 앱,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와, 수익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네요. 중앙회사가 가져가던 이익을 네트워크 참여자들한테 돌려준다. 웹3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한 셈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좋은데 이게 실제로 계속 가능할까요? 담보로 잡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내는 수익률은 계속 변동할 텐데 안정적인 보상을 계속 줄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GUSD는 모르프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하고 연동을 해요. 그래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자를 주는 곳에 담보자산을 동적으로 옮기는 거죠. 아, 자동으로요? 네. 물론 시장 전체가 안 좋으면 수익률이 떨어질 위험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의 규모보다도 분배 방식의 전환에 있는 거예요. 특정 회사의 금고로 들어가던 돈의 물줄기를 참여자들에게 돌렸다는 것.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프라이빗이 붙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조하는 것 같던데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GUSD는 옵트인 프라이버시, 말 그대로 선택적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해요. 블록체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예를 들어 월급을 받거나 좀 민감한 결제를 할 때 자기 거래 기록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숨길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모든 거래가 강제로 익명화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를 좀 관리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발행 주체 없이 여러 스테이블 코인을 묶어서 가치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참여자들한테 돌려주면서 필요할 땐 거래 내역도 숨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바로 이 수익, 문제가 지금 워싱턴 정가의 가장 큰 뇌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주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건 전통 금융 시스템, 특히 은행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빼서 옮겨갈 때고 이게 자칫
대규모 자금 이탈, 디지털 뱅크런으로 이어져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정확합니다.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이 바로 그런 우려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어요. 은행의 예금 비즈니스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죠. 그래서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갈립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곳은 사용자가 자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 권리다. 이걸 막는 건 혁신을 막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반대쪽 논리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이죠. 전통금융권과 일부 규제론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처럼 이자를 주려면 은행하고 똑같은 수준의 규제와 감독, 그리고 예금자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 없이 수익만 좋게 두면 시스템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면 전통 금융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논리하고 새로운 디파이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옹호하는 논리 사이에 아주 고전적인 갈등 구도처럼 보이네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핀테크는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앞단,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송금 방식 정도를 편리하게 바꾸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의 뒷단, 즉 돈의 발행과 이익 분배 방식 자체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건드리는 싸움이라서 규제 당국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한쪽에선 의회가 수익 주는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고 법을 만드는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는 발행사가 아니라서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두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나오는데요. GUSD는 스스로를 발행사, 이슈러라기보다 인프라스트럭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행사가 아니라 인프라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거죠?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정부가 A라는 특정 운송회사가 승객에게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는 규제할 수 있죠. 하지만 고속도로 자체, 즉 인프라가 통행료 수입 일부를 도로 보수나 휴게소 개선을 쓰는 걸 막진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GUSD는 자신들이 바로 그 고속도로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수익을 독점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라는 규제의 핵심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관점을 완전히 비트는 거군요. GUSD에서 나오는 수익은 특정 회사가 자산을 골려서 만드는 이자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자동으로 생태계에 분배되는 결과물이다. 와, 이거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죠. 굉장히 영리한 법적 해석이죠. 하지만 규제 당국이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냥 교묘한 말장난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보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규제 당국은 아마 실질 과세의 원칙처럼 이름이 뭐든 실질적으로 이자랑 같은 효과를 내면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GUSD 측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수익을 약속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아니다. 프로토콜의 작동 결과일 뿐이다 라고 방어할 거고요. 이건 규제 친화적인 동시에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고도의 줄타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옵트인 프라이버시 기능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모든 걸 익명화해서 규제랑 맞서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줘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와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처럼요? 정확합니다.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금 세탁 방지 같은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결국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와야 할까요?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시 미국 의회의 규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입니다. 현재 논의대로 수익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한 안이 통과될지 아니면 은행처럼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줄지 그 결과에 따라 GUSD 같은 모델의 운명이 갈릴 겁니다. 규제의 방향성이 첫 번째 변수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GUSD의 실제 채택 속도와 확장성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고 법적 논리가 그럴듯해도 결국 시장에서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재 레이어 제로 스테이터스, 타이코 같은 꽤 비중 있는 프로젝트들이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거든요. 이들이 왜 GUSD를 선택했는지를 보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냥 기존의 USDC나 USDT를 쓰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레이어 제로 같은 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면요. 특정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규제로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중화화 리스크가 있네요. 네. 반면 GUSD인 특정 주인이 없는 중립적인 인프라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체인을 아우르는 생태계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레이어 2나 다양한 앱 생태계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규제의 방향성과 실제 시장의 반영.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결국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입니다.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기술적 시도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 당국의 요구는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줄다리기에서 과연 균형을 잡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게 될지, GUSD가 내세운 선택적 프라이버시 모델이 이 두 가지 성반된 요구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GUSD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신기한 기술 하나가 등장한 게 아니네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가진 한계와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규제의 파도를 동시에 넘어서려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높은 수익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수익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표준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GUSD처럼 수익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 분배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런 선택적 프라이버시와 탈중앙화된 수익 분배 모델이 미래의 디지털 결제 수단에 그리고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